글도 모르냐며 욕을 들은 그날, 그분은 조용히 연필을 들었습니다. 77, 이름조차 스스로 못 쓰던 한 여인이 어떻게 강단에 서게 되었는지 그 긴 이야기의 시작을 지금부터 함께 들어주세요. 무식하단 말을 처음 들은 날이 하필 손주 앞이었어요. 딸이 밥상머리에서 쏘아붙였거든요. 엄마는 왜 그렇게 글도 모르고 사냐고. 부끄러우니까 어디 가서 말하지 말라며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 말이 어찌나 날카롭던지. 숟가락을 든 손이 순간 멈췄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사위와 손주까지 괜히 조용해졌어요. 그 아이가 어릴 땐 책 읽어달라던 밤도 있었고 글씨 써달라고 손 내밀던 순간도 있었는데 이젠 내가 뭘 모른다고 사람 취급을 안 해요. 한글을 못 배운 게 죄는 아니잖아요. 그땐 먹고 살기 바빴고 시집살이 견디며 하루하루 버티는 게 먼저였지. 종이랑 펜은 늘 남의 손에 있는 물건이었어요. 그날 밤 혼자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다 딸이 했던 말을 되새겼어요. 엄마는 왜 그렇게 무식하냐? 그 말이 내 귓속에서 몇 번을 돌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한참 후에야 문득 내가 너무 가만히 있었구나 싶었어요. 그래서 다음 날 장독대 옆 마당을 쓸고 난 뒤 복지관을 향해 걸었어요. 무슨 일로 오셨냐고 묻는 직원에게 나 좀 배우고 싶다고 했어요. 직원은 처음엔 놀란 눈으로 쳐다봤고 내가 70이 넘었다니까. 다들 그런다며 다정하게 안내해줬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도 그날은 좀 떨렸어요. 첫 수업날 내 이름 세 자를 써보라 해서 나는 펜을 쥐고 그냥 멍하니 앉아 있었어요. 칠판에 적힌 가자도 낯설었고 옆에 앉은 할머니 손놀림이 어찌나 빠른지 눈치만 보였어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게 이렇게 속을 조이는 건 줄 그때 처음 알았어요. 하지만 뒤로는 절대 안 가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딸이 말했죠. 엄마 같은 사람은 대화가 안 된다고. 그 말 그 자체가 내 동기가 됐어요. 나는 그날 욕을 들었지만 마음으로는 다시 태어났어요. 내가 다시 배우는 건 그 애한테 잘 보이려고도 아니고 남들 앞에서 똑똑해 보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제라도 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예요. 말도 제대로 못 알아듣는 사람, 답답하다고 손살에 치는 사람, 나는 더 이상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날부터 매일 오전 9시에 복지관으로 향했어요. 책가방도 없이 남은 봉투 하나에 연습장을 넣어 그걸 소중하게 들고 다녔어요. 누가 보면 별거 아닌 그 종이들이 내겐 살아있는 증명서 같았어요. 한자 한자 써내려갈 때마다 내가 다시 만들어지는 기분이었어요. 아무도 몰랐겠지만 나는 그날부터 다시 걷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길로요. 연필을 쥐면 손끝이 먼저 떨렸어요. 줄 위에 글자를 맞춰 쓰는 건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었어요. 선생님은 부드럽게 웃어줬지만 속이 타는 건 나 혼자였죠. 옆자리 할머니는 같은 반인데 벌써 동화책을 소리내 읽더라고요. 나는 아직 기억하고 니은도 헷갈렸는데 숨이 막혀서 책상 밑으로 손을 넣고 조용히 주먹을 쥐었어요. 수업이 끝나면 다들 도시락을 먹으며 웃는데 나는 괜히 바쁘다며 먼저 나왔어요. 지하철 의자에 앉아 그날 배운 하늘이라는 단어를 연습장에 천천히 써봤어요. 글자가 나를 보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왜 이제야 왔냐는 듯, 왜 이토록 늦게야 나를 찾아왔냐는 듯. 그 글씨들을 보고 있는데 눈물이 쏟아졌어요. 집에 와서 딸에게 수업 이야기를 꺼내봤어요. 그 애는 한숨만 쉬더라고요. 엄마 그런다고 뭐가 바뀌는데요? 그 말에 나는 다시 조용히 입을 다물었어요. 누군가 내 말을 막았던 게 아니라 스스로 꺼내는 법을 몰랐던 거예요. 글을 모른다는 건 그저 못 읽고 못 쓰는 게 아니었어요. 내 감정을
어디에도 붙일 수 없게 만드는 거였어요. 밤에는 베개 밑에 연습장을 두고 잤어요. 그날 배운 글자를 몇 번이고 머리로 외우다. 눈을 감았어요. 머릿속에서 마음이라는 단어가 천천히 떠오르던 그날 밤 나는 또 조용히 울었어요. 며느리는 엄마 또 그 종이 봐요? 하며 비웃듯 말했어요. 나는 대답 대신 작은 소리로 되뇌었어요. 이 종이가 내 벗이야. 그 말조차 내 입속에서 미끄러지듯 작게 사라졌지만 내 안에서 무언가는 분명히 살아났어요. 사람들은 몰라요. 글자를 안다는 게 누군가에겐 살아있다는 증명이라는 걸. 나는 그날부터 매일 살아있다는 걸 내가 나에게 말해주고 있었어요. 손주가 어느 날 물었어요. 할머니, 요즘 왜 연필 들고 계세요? 나는 웃으며 말했어요. 할미가 세상에 하고 싶은 말이 이제 너무 많아졌다고. 그 아이가 웃으며 안겨왔고 나는 그 따뜻함에 더는 혼자가 아니라는 걸 느꼈어요. 비록 아직 강이라는 글자 하나에도 몇 번을 고쳤어야 했지만 나는 멈추지 않기로 했어요. 내가 나를 무시하지 않기 위해서 누가 뭐래도 내 인생의 두 번째 시작을 나는 꽉 잡고 싶었어요. 그날 수업 주제는 이름이었어요. 선생님이 말했죠. 우리가 세상에서 받은 첫 번째 선물, 그걸 스스로 써보자고요. 나는 손바닥에 땀이 차는 걸 느꼈어요. 이름 석자를 내 손으로 적어본 적이 없었거든요. 늘 남이 대신 써주거나 가르쳐달라면 대충 웃고 넘어가던 거였어요. 연필을 잡은 손이 떨렸어요. 이응 하나, 그 다음은 모양이 헷갈렸고 몇 번을 지우고 다시 썼어요. 6번쯤 그렇게 반복하고 나서야 나는 조심스럽게 이름을 완성했어요.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그 종이를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마치 내가 처음으로 나를 마주한 느낌이었어요. 이름이라는 게 이토록 따뜻한 줄 몰랐어요. 수업 끝나고 선생님이 슬쩍 내게 다가왔어요. 마을 문해백 일장이 있는데 한번 나가보지 않겠냐고요. 처음엔 손사래를 쳤죠. 내가 어떻게 그런데 나가냐고. 그런데 밤에 내 이름이 적힌 연습장을 다시 들여다보다 생각이 조금 달라졌어요.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해본 게 처음 같았거든요. 딸은 여전히 무관심했고 며느리는 내 도시락통을 보며 복지관 밥은 맛있냐고 비꼬았어요. 나는 말없이 웃었어요. 이제 그 말들에 휘청이지 않기로 했거든요. 며칠 뒤 복지관 선생님이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참가 신청서였어요. 나는 떨리는 손으로 이름을 적고 주소를 적고 가장 아래에 참가 희망이라고 조심스레 써넣었어요. 그 종이를 접어 봉투에 넣는 순간 나는 왠지 작은 배 한 척을 띄우는 기분이었어요. 무서웠지만 설렜고 낯설었지만 어딘가 도착하고 싶었어요. 글을 쓰는 연습은 낮보다 밤이 편했어요. 다들 잠든 시간, 조용한 부엌 식탁 위에서 연습장 펼치고 내 이야기를 써내려갔어요. 주제는 내가 다시 태어난 날. 나는 글로 썼어요. 무식하단 소리를 듣고 처음 복지관 문을 두드렸던 날을요. 그날부터 내가 나를 다시 만들기 시작했거든요. 손주는 내가 글 쓰는 걸 신기하게 바라봤고 조용히 옆에 앉아 자기 이름을 적어 보이더라고요. 그 모습에 나는 괜히 마음이 뭉클해졌어요. 이제 나는 내 이름을 내 손으로 쓸 수 있는 사람, 내 이야기를 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어요. 그리고 그걸 보여줄 첫 번째 무대로 100일장이 정해진 거예요. 두려움보다 조금 더 큰 용기가 그 종이 위에 올라타 있었어요. 나는 이제 말없이 사라지는 사람이 아니라 글로 남는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무대는 생각보다 밝았어요. 빛이 얼굴에 닿는 순간 나는 몇 초 동안 숨을 못 쉬었어요.
손엔 연습장 종이가 한 장 들려 있었고 앞엔 마을 주민들이 가득 앉아 있었어요. 심장이 아주 작게 쿵, 쿵 소리를 냈고 손가락 끝이 차가워졌어요. 무대를 처음 밟아보는 내게 그 시간은 너무 커다랬고 그 자리가 너무 높아 보였어요. 사회자가 내 이름을 불렀어요. 77, 문의 3반, 박경희 어르신. 내가 손으로 처음 쓴 그 이름, 이젠 남의 입으로 불리는 걸 들으니 괜히 눈시울이 시큰해졌어요. 나는 마이크 앞에 섰고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나는 그를 몰라서 많이 울었고요. 지금은 그를 알아서 또 많이 웁니다. 그 한 문장에 여기저기서 코를 훌쩍이는 소리가 났어요. 나는 내 손글씨로 쓴 시를 한 줄 한 줄 소리내어 읽었어요. 글씨가 떨렸고 목소리도 흔들렸지만 한 글자도 틀리지 않으려고 그 어느 때보다 집중했어요. 그 순간 내 눈에 한 여자가 들어왔어요. 마지막 줄, 객석 맨 끝에 고개를 살짝 숙인 사람. 낯익은 옷, 딸이었어요. 나는 그대로 고개를 떨구고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어요. 그 아이가 날 보러 온 게 맞는 걸까? 아니면 그냥 우연히 지나던 걸까? 그 판단조차 하지 못한 채 나는 다시 시선을 연습장에 고정했어요. 목끝이 타들어가듯 아팠지만 글을 끝까지 읽어냈어요. 마지막 문장은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이제 나는 무식한 사람이 아닙니다. 이름을 쓸 줄 알고 눈물을 글로 쓸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 문장을 읽고 나서 나는 살며시 웃었어요. 박수가 쏟아졌고 나는 무대 아래로 내려왔어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혹시 그 아이가 그냥 떠났을까봐, 내가 괜히 기대했을까봐 나는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복지관 선생님이 다가와 잘했다고, 정말 잘했다고 등을 두드렸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종이를 꼭 쥐었어요. 그 안에는 내가 처음으로 스스로를 자랑스럽게 여긴 흔적이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지하철 유리창에 비친 내 얼굴을 봤어요. 처음 보는 얼굴이었어요. 그를 모를 땐 아무 데서나 움츠러들었고 누가 말을 걸면 먼저 사라지던 얼굴이었는데 그날의 나는 낯설게 반듯했어요. 딸은 아무 말 없이 다녀갔어요. 그 후로도 전화를 하지 않았고 내게 어떤 표현도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나는 그 자리에 와 있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 잠시 마음을 붙잡을 수 있었어요. 그 아이는 몰랐을 거예요. 내가 그 무대에 오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밤을 연습장에 기대 울었는지. 글자 하나가 그토록 사람을 바꾼다는 걸. 내가 온몸으로 겪고 있다는 걸. 나는 이제 그 아이가 나를 모른 척해도 예전처럼 꺾이지 않아요. 그를 안다는 건 내 마음을 내 손으로 지킬 수 있다는 뜻이더군요. 그리고 그날 이후로 나는 더 자주 웃게 됐어요. 혼잣말이라도 자꾸 뭔가를 적고 싶어졌고 그게 나를 숨쉬게 했어요. 며칠 뒤 복지관 선생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마을 회관에서 글공부 수업을 여는데 내가 한번 와서 얘기를 해보면 어떻겠냐고요. 처음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내가 사람들 앞에서 말을 한다는 게 아직도 어색한 일이었거든요. 하지만 연습장을 꺼내 내가 써온 글들을 다시 넘기다 보니 그 중에 남에게 들려주고 싶은 문장들이 분명히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어요. 회관에는 어르신 몇 분과 아들 같은 나이의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동네 아주머니 몇 분이 모여 있었어요. 나는 앞에 서서 물 한 모금 마신 뒤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저는 그를 몰라서 세상을 모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 한마디에 어르신 몇 분이 고개를 들었고 내 목소리는 그들의 눈빛을 따라 자연스럽게 흐르기 시작했어요. 나는 내 이야기 그대로를 꾸밈없이 꺼냈어요. 그를 몰라 서러운 일이 많았고 욕을 듣고 그제야 배우기 시작했다고. 그리고 지금은
그 욕에 감사하게 되었다고요. 수업이 끝나고 한 아주머니가 손을 꼭 잡았어요. 자기도 딸한테 그런 말 들어봤다고. 무식하다는 소리. 그게 그렇게 칼처럼 아프더라고요 하며 눈시울을 붉히셨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그래도요, 그 말 덕분에 지금 우리가 여기 있잖아요. 그 말이 나오기까지 참 많은 시간이 걸렸어요. 집으로 돌아와 딸이 쓰다 버린 메모지를 보며 그 위에 내가 아끼는 시구를 써봤어요. 나는 이제 내 인생의 주인이 되기로 했다. 글자가 예쁘진 않았지만 마음만은 단단했어요. 며느리는 아직도 내 공부를 흘겨보곤 했어요. 하지만 나는 이젠 그 말에 휘청이지 않았어요. 내가 나를 아끼기 시작하니 누가 날 무시해도 그게 나를 무너뜨릴 수 없더라고요. 며칠 후 복지관 게시판에 내 글이 붙었어요. 77, 다시 쓰는 인생. 그 제목을 본 순간 나는 가만히 웃었어요. 이젠 나도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되는 사람이 되었구나 싶었어요. 손주는 내 옆에 앉아 그 글을 같이 읽고 손뼉을 쳐줬어요. 할머니 대단하다며 그 조그만 손으로 등을 두드려 주는데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글은 내게 말을 줬고 표현을 줬고 사람들 앞에 설 용기를 줬어요. 그 무엇보다 내 스스로를 부끄러워하지 않게 해줬어요. 나는 그날 이후 매일 한 줄씩 일기를 썼어요. 누구에게 보여줄 것도 아니고 어디에 낼 것도 아니지만 내 하루를 내가 정리할 수 있다는 게 그토록 소중한 일이라는 걸 이제서야 알았어요. 어느 날 오후였어요. 복지관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딸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시간 괜찮으면 얼굴 좀 봐요. 그날은 이상하게 손에 들고 있던 연습장이 무거워 보였어요. 마음속 어디선가 기대 같은 게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이젠 좀 따뜻한 말을 해줄까 싶었거든요. 약속한 카페에 갔어요. 딸은 검은색 재킷에 일정표가 빼곡한 수첩을 들고 앉아 있었어요. 오랜만에 봐서 그런지 얼굴이 조금 말라 보였고 눈밑이 푹 꺼져 있었어요. 나는 조심스럽게 앉았고 딸은 인사도 없이 바로 말을 꺼냈어요. 요즘 복지관 다닌다면서요. 근데 너무 과하게 빠지시는 것 같아서요. 나는 입을 다물었어요. 그 말을 듣자마자 가슴 안에서 무언가 꺼져내리는 느낌이었어요. 그 애는 아직도 내 선택을 이상한 것쯤으로 여기는구나 싶었어요. 엄마가 공부하는 건 알겠는데 굳이 앞에 나서고 글 발표하고 그런 게 꼭 필요해요? 딸의 말은 부드러웠지만 그 안엔 여전히 날 끌어내리는 기운이 있었어요. 나는 조용히 물만 한 모금 마셨어요. 그리고 종이 한 장을 꺼내 그 위에 썼어요. 나는 지금 나로 살아가는 중이다. 딸은 그걸 슬쩍 보더니 그제야 조금 조용해졌어요. 손주도 보고 싶다고 했어요. 딸이 그렇게 말했지만 그 말이 반가우면서도 왠지 한 걸음 더 멀어지게 만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살짝 끄덕이고 조용히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카페 문을 열고 나올 때 딸이 작게 불렀어요. 엄마.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 아이는 아직 내게 말을 거는 법을 모르는 사람 같았어요. 나는 더 이상 사람의 말에 기대지 않기로 했어요. 누군가의 시선에 따라 내 삶이 흔들리는 걸, 내가 가장 견디기 힘들다는 걸 이제야 제대로 알았거든요. 그날 밤 연습장에 글 한 줄을 썼어요. 기다리지 않기로 했다. 그 문장을 쓰고 오랜만에 잠을 푹 잤어요. 다음 날 아침 햇빛이 식탁 위로 들었고 나는 차를 따르며 생각했어요. 이제 내 삶의 주어는 남이 아니라 나구나.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매일 조금씩 내가 되고 있는 중이었어요. 며느리는 여전히 같은 말을 했고 딸은 그날 이후 별다른 연락이 없었지만 나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내가 내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걸. 글자 하나하나가 가르쳐주고 있었어요. 복지관 벽면엔 내가 쓴 시가 붙어 있었고 지나가던 누군가가 그 앞에 서서 사진을 찍는 걸 봤어요. 나는 그 모습을 보며 작게 웃었어요. 말을 걸지 않아도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는 걸 나는 이제 알게 되었어요. 그것만으로도 삶은 충분히 따뜻했어요. 그날 아침 복지관에 도착하자 선생님이 나를 부르셨어요. 지역신문 기자가 문해교육 특집을 준비 중인데 내 이야기를 꼭 실고 싶다고 하더래요. 나는 얼떨떨했어요. 내 얘기가 신문에 나간다는 게 도무지 실감이 나지 않았어요. 처음엔 거절할까도 했어요. 창피하기도 하고 괜히 또 딸한테 욕을 먹을까 걱정도 됐거든요. 그런데 선생님이 내게 물었어요. 이제는 좀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들어왔어요.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고 며칠 뒤 작은 복지관 교실에 기자가 찾아왔어요. 내가 써온 시를 보여주었고 기자는 말없이 읽더니 마지막 장면에서 잠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어르신, 이 시 제목은 뭘로 할까요? 나는 종이에 한 글자씩 써서 보여줬어요. 다시 나. 내가 처음으로 내 삶을 위해 쓴 제목이었어요. 기사엔 내 사진도 함께 실렸어요. 도시락 가방 하나 들고 복지관 앞 벤치에 앉아 웃고 있는 모습. 손주는 신문을 보자마자 할머니가 연예인 같다고 했어요. 그 말에 나는 크게 웃었어요. 며느리는 신문을 보고도 아무 말 없었어요. 딸은 기사 링크만 보내왔어요. 잘 봤어요. 그 말 한 줄에 이젠 상처받지 않았어요. 더 바라는 것도 덜 바라는 것도 없이 그저 그래요 하고 마음을 접었어요. 손주는 그날 내 시를 따라 써보겠다고 했어요. 조그만 손으로 종이에 내 글씨를 흉내내는데 눈물이 나올 뻔했어요. 나는 그 아이에게 말했어요. 할미는 이제 글자로 살아가는 사람이란다. 그날 밤 작은 라디오에서 내 시가 낭독됐어요. 익숙한 목소리도 아니고 화려한 방송도 아니었지만 그 낭독을 듣는 순간 나는 처음으로 내 목소리를 바깥 세상에서 들은 느낌이었어요. 나는 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어요. 글을 배우는데 늦은 나이는 없다는 걸 온몸으로 증명해냈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내 인생에 이제 누구의 이름도 아닌 내 이름이 적히기 시작했으니까요. 자고 일어난 다음 날 문 앞에 누군가가 두고 간 꽃다발이 있었어요. 카드엔 글씨가 삐뚤었지만 그 아이의 글씨라는 건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할머니 정말 멋있어요. 그 문장에 나는 웃기만 했어요. 이번엔 울지 않았어요. 눈물이 아닌 단단한 마음으로 내 하루를 시작할 수 있었어요. 글을 안다는 건 누구보다도 나를 잃지 않는다는 거니까요.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벚꽃이 지고 나뭇잎이 다시 붉어졌죠. 나는 여전히 매주 2번 복지관에 가요. 하지만 이번엔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러 가요. 내가 강사라고 부르긴 민망하지만 초급 문해반 어르신들 앞에서 나는 지난 시간을 나눠요. 글을 몰라서 겪었던 부끄러움과 하루 한 줄씩 쓰며 회복된 마음을 조용히 이야기해요. 어르신 중 한 분이 나는 내 이름도 못 쓰는디 하며 고개를 푹 숙였을 때 나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분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이름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늦은 건 없어요. 그 말을 하며 나 자신에게도 되뇌었어요. 늦어도 괜찮다고. 한 글자 한 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나는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어요. 복지관 2층 복도 벽엔 내 시가 여전히 붙어 있어요. 누구는 그냥 지나치고 누구는 발걸음을 멈추지만 나는 알아요. 그 시가 내 삶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이라는 걸요. 손주는 이제 학교에 다녀요.
가끔 내 시를 숙제로 가져가기도 해요. 그 아이가 할머니 글 쓰는 거 진짜 멋있어요 할 때면 나는 웃으며 말해요. 글은 멋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란다. 딸과는 아직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명절이면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이젠 내가 적은 문자를 그 애가 그대로 읽는 걸 보면 묘하게 마음이 이상해져요. 무시당했던 시절을 조금씩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어느 날 작은 강연회에 초대받았어요. 복지관을 벗어나 다른 지역 어르신들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는 앞에 서서 익숙한 문장을 꺼냈어요. 저는 글자를 몰라서 사람 구실 못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을 알아서 사람답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나왔고 나는 무대 아래를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느 무대보다 반짝이는 자리였어요. 집에 돌아와 작은 공책을 펼쳐 오늘 날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아래 천천히 이름을 적었어요. 박경희. 이름 석자를 쓸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해요. 이젠 아무도 나를 대신 적어주지 않아요. 나는 나를 내 손으로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글을 모른다고 욕먹던 날 나는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로 남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게 내가 다시 산다는 뜻이었어요. 세상의 언어는 빠르게 변했지만 그분은 늦은 손으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글을 몰라 숨죽였던 시간, 이제는 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한 줄 같이 써 내려가겠습니다. 계절이 2번 바뀌었어요. 벚꽃이 지고 나뭇잎이 다시 붉어졌죠. 나는 여전히 매주 2번 복지관에 가요. 하지만 이번엔 수업을 받으러 가는 게 아니라 가르치러 가요. 내가 강사라고 부르긴 민망하지만 초급 문해반 어르신들 앞에서 나는 지난 시간을 나눠요. 글을 몰라서 겪었던 부끄러움과 하루 한 줄씩 쓰며 회복된 마음을 조용히 이야기해요. 어르신 중 한 분이 나는 내 이름도 못 쓰는디 하며 고개를 푹 숙였을 때 나는 종이 한 장을 내밀었어요. 그리고 그분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그 이름 지금부터 배우면 돼요. 늦은 건 없어요. 그 말을 하며 나 자신에게도 되뇌었어요. 늦어도 괜찮다고. 한 글자 한 줄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나는 매일 실감하며 살고 있어요. 복지관 2층 복도 벽엔 내 시가 여전히 붙어 있어요. 누구는 그냥 지나치고 누구는 발걸음을 멈추지만 나는 알아요. 그 시가 내 삶에서 가장 용기 낸 순간이라는 걸요. 손주는 이제 학교에 다녀요. 가끔 내 시를 숙제로 가져가기도 해요. 그 아이가 할머니 글 쓰는 거 진짜 멋있어요 할 때면 나는 웃으며 말해요. 글은 멋있는 게 아니라 살아있는 거란다. 딸과는 아직 많은 대화를 나누진 않지만 명절이면 전보다 조금 부드러워졌어요. 이젠 내가 적은 문자를 그 애가 그대로 읽는 걸 보면 묘하게 마음이 이상해져요. 무시당했던 시절을 조금씩 치유받는 느낌이에요. 어느 날 작은 강연회에 초대받았어요. 복지관을 벗어나 다른 지역 어르신들 앞에 서는 건 처음이었어요. 나는 앞에 서서 익숙한 문장을 꺼냈어요. 저는 글자를 몰라서 사람 구실 못한다는 말을 들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은 글을 알아서 사람답게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박수가 나왔고 나는 무대 아래를 천천히 내려왔어요. 그 순간만큼은 세상의 어느 무대보다 반짝이는 자리였어요. 집에 돌아와 작은 공책을 펼쳐 오늘 날짜를 썼어요. 그리고 그 아래 천천히 이름을 적었어요.
박경희. 이름 석자를 쓸 때마다 나는 내가 살아있다는 걸 실감해요. 이젠 아무도 나를 대신 적어주지 않아요. 나는 나를 내 손으로 써내려가는 사람이 되었어요. 글을 모른다고 욕먹던 날 나는 사라지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글로 남는 사람이 되었어요.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그게 내가 다시 산다는 뜻이었어요. 세상의 언어는 빠르게 변했지만 그분은 늦은 손으로 자신만의 문장을 만들어냈습니다. 글을 몰라 숨죽였던 시간, 이제는 글로 살아가는 사람의 이야기였습니다. 이 영상이 누군가에게 용기와 위로가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함께 해주세요. 다음 이야기에서도 삶의 한 줄 같이 써 내려가겠습니다.